점심 식사 다 하셨죠? 제가 오늘 점심에 아까 처음에 인사해주신 최민규 관장과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이 근처에 양구 재래식 순두부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미슐랭 스타라는 거 있잖아요. 네. 외국 레스토랑에 별을 주는데 이 별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맛집이 정도가 다르다는 미슐랭 스타. 미슐랭 스타 별이 하나, 별이 두 개, 별이 세 개 차이에 대해서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시는 차이를 모르고. 차이. 어느 식당은 하나고 어느 식당은 둘이고 어느 식당은 셋이냐? 야, 그거 맛있는 거 아니냐? 미슐랭 스타를 받을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맛있고 유명한 집이겠죠. 근데 하나, 두 개, 세 개 차이는 뭘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미슐랭 스타, 미슐랭은 타이어 만드는 회사에서 가이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갈아 끼우러 온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던 식당 소개서예요. 근데 별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 갔는데 그 지역에 그 식당이 있으면 먹어볼 만한 식당이다. 가 별 하나. 별 두 개는 어디를 가다가 조금 차를 돌려서라도 일부러 찾아가서 먹을 만한 맛이다. 갔는데 있는 거랑 옆에 찾아가는 거랑은 다르죠. 야, 그럼 별 세 개는 뭐냐? 그 음식을 먹으러 일부러 갈 만한 식당이다. 갔는데 있다, 가다가 옆에 있으면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돌아서라도 가라. 세 개는 일부러 그 식당에 가라. 차이를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최민 관장한테 드리면서 양구 재래식 순두부 거기는 미슐랭 스타로 따지면 3개짜리다. 내가 서울에서 기꺼이 2시간 운전해서 이 두부적이고 제 두부 진짜 좋아하거든요. 두부적을 먹으러 여기 올만한 식당이다. 잘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첫 시간에 강의를 드리면서 문득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양구 인문대학과 양구 인문학 박물관 있잖아요. 여기 이 프로그램, 이 박물관은요, 미슐랭 스타 별로 따지면 3개짜리 박물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우리 이건영 작가처럼 서울에서 여기 인문대학을 수강하러 기꺼이 일부러라도 올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까이에 여기 서울보다 멀리서 오신 분 계신가요? 작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서산에서도 오고 막 서로 경쟁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행복한지 제가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잠깐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양구인문대학 토요일마다 이렇게 오시거나 강의 들으실 때 그 생각을 하세요. 별 3개짜리 강의를 듣고 있다. 서울에서 서울대학 대학원도 졸업한 그 아저씨가 일부러 찾아와서 듣고 한 정도의 좋은 대학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아까 이제 우리 어느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양구 인문학 박물관에서 얘기하는 인문대학인데 건강이 주제다라고 했을 때 좀 의아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이란 뭘까요? 인문학이란 뭘까? 요새 인문학이 대세다 뭐 이러는데 인문학이 뭘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으실 수 있지만 김영석 교수님 올해 아마 그 강의 또 해주실 텐데 김영석 교수님 그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책에서 들었던 얘기를 쉬운 말로 딱 바꾸면 인문학이 그렇게 심각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사람에 대한 얘기. 사람이 아름다움을 좋아하면 예술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를 좀 더 깊게 하면 철학이 되는 거고 자기 생각하는 거를 글로 옮겨서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하면 문학이 되는 거고 인문학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한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쁜 생활을 살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 멀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문학이란 그런 과연 사람에 관한 학문인데 건강이 그 인문학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면 사람이 하는 활동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딱 나누면은요
뭐만 남냐면 먹고 움직이는 것밖에 안 남아요. 사람은 먹고 움직이는 존재예요. 이해가 안 가시면 옛날 우리가 한번 원시시대로 돌아갑니다. 원시시대로 돌아가서 원시인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가 원시인이에요. 오늘 눈을 떴어요. 오늘 할 때 뭐냐면요, 배가 안 고프면 그냥 자거나 뭔가를 하면 돼요.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돌도끼 들고 나가서 멧돼지를 잡아와야 돼요. 그럼 멧돼지가 빠르잖아요. 그럼 뛰어야 되잖아요. 그럼 뛰어나가서 멧돼지를 덮쳤어요. 그럼 돌도끼로 찍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발로 움직여서 손으로 찍고 들고 와야 되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멧돼지를 잡아왔으면은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결국 인간의 본성으로 들어가 보면 먹고 움직이는 것밖에 안 남습니다. 인간이란. 그렇죠? 근데 이제 역사가 발전하면서 먹이를 구하는 노력이 좀 쉬워지죠. 그래서 곡식을 키우게 되고 매번 잡으러 나가는 게 힘드니까 가축을 기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편해지니까 동굴에 그림도 그리고 언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발전을 하면은 이제 학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불을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멧돼지를 뜯어먹고 그냥 생고기 먹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요리가 되고, 결국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원초적인 모습에서 발전한 것 뿐이거든요. 그럼 그걸 다 나누고 둘로 나누면 결국은 먹고 움직이는 것밖에 안 남는다. 자, 근데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먹는 걸로 따지면 먹는 게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먹어야 될 걸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거를 먹게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그죠? 몸에 좋은 것만 그냥 이렇게 먹고 하면 좋은데, 과학의 발전이라는 명령을 이게 인간의 입으로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을 돈 때문에 만들어내죠. 그렇죠? 한 가지 제가 여담 삼아서 예를 하나 드리면, 그래도 야 이제 여러분들이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야 다른 얘기도 좋지만 다이어트 비법 좀 한 가지만 얘기해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강의 듣다 보면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는데, 저는 모든 음식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연식품, 두 번째는 가공식품, 세 번째는 울트라 가공식품. 다이어트는 되게 간단해요. 될 수 있으면 자연식품을 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예를 가장 많이 드는 게, 빵을 찍어 먹는 소스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확 알아듣습니다. 자연식품, 가공식품, 울트라 가공식품이 뭐냐?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빵을 찍어 먹는데 올리브 기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 들기름,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에다가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그걸 빵을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러면 올리브 기름이랑 식초는 자연식품이죠. 그럼 그거에 비해서 가공식품은 뭐냐면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달걀 노른자랑 식용유랑 섞어가지고 막 가공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가공해서 만들어낸 식품이에요. 울트라 가공식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왜 과자나 나초 같은 거 옆에 1+1으로 끼워주는 그 소스 있죠. 디핑 소스 같은 거. 롯데리아 햄버거 가면은 왜 요만한 거 500원짜리 파는 거 허니 디핑 소스. 그거는 제 기준에서는 울트라 가공식품이고 그거는 식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적인 거의 기준은 통과했지만 이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죠. 음식이 아니죠. 저는 지금 이걸 음식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왜냐? 공장에서 색소랑 향료랑 기름이랑 이런 걸 섞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넣은 거예요. 그럼 먹으면 소화는 되겠죠? 근데 콩기름이나 올리브기름에 비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게 가공을 한 거잖아요. 울트라 가공식품이에요. 모든 음식을 자연식품, 가공식품, 울트라 가공식품으로 나눈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자연식품 쪽으로 먹어버릇하면 몸이 그건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역사가 발전하면서 사람이 먹으면 되는 음식만 먹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걸 자꾸 먹기 시작하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질문을 드릴게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살이 빠질 확률이 높습니까? 찔 확률이 높습니까? 찔 확률이 높아요. 그건 찐다고 하기보다는 몸이 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타깝게 지금 옛날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선배님들 기준에 따르면 참 배부른 소리예요.
제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 세대, 형님 세대를 보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의 이런 걱정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서양 사람들 보면 왜 TV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사신 사람들 많죠. 저희 어릴 적에는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살이 많이 찌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선배님께서 당신 키에 90kg면은 뭐 그렇게 살찐 거 아니지 않느냐.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이 찐다는 거의 기준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제 키에 175 정도 되는 키에 정확하게 따지면은 70 한 2kg? 나이 살이 좀 찐다? 그래도 75kg? 아니, 조금 더 여유 있다 그러면 70 한 6, 7kg? 그 정도면 적정할 거예요. 근데 제가 90kg가 넘어갔잖아요? 이게 탈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음식과 움직이는 것만 남는데 음식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행한 이 결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쪽에 하나의 주제가 인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음식.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한국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그쵸? 최강씨 나와서 이렇게 음식 찾아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프로그램은 음식, 요리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가만히 듣고 계셔보세요.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게 인문학에 가까운 요리 프로그램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윤식당이라든가 삼시세끼, 도시어부 이런 거 잘 한번 보세요. 트렌드잖아요? 아니 그게 옛날 같으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삼시세끼는 시골에다가 가둬 놓고 새끼 밥 지어 먹는 걸로 방송을 찍었어요. 도시어부는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거예요. 윤식당은 저거 외국 가가지고 식당 차려가지고 밥 내리는 거고. 그게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인문학에 접목이 돼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먹는 게 인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 예상하기로 몇 년 안에 이 양구 인문학박물관에서도 음식에 관련된 그런 주제가 잡힐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건강이 아까 그런 비교에 의하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인문학의 주제입니다. 건강이 스포츠, 운동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이 돼서 이건 인문학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먹고 움직이는 거에 관련된 게 가장 인문학의 중요한 주제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음식과 운동이 왜 인문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일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인간은 먹고 움직인다. 왜 먹고 움직일까? 왜 먹고 움직일까? 살아있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살아있다라는 게 과연 뭘까요? 죽으면 할 수 없는데 살아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뭐죠? 생각이죠. 생각이죠. 인문학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래서 생각인 거예요. 다 생각에 관련된 겁니다. 생각을 그림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이고 글로 하면 문학이고 그 다음에 조각으로 하면 뭐 조각이고 생각입니다. 생각. 자, 음식과 움직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생각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곰곰이 제가 작년에 이렇게 운전해갖고 오면서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왜 과연 그렇게 살이 찌고 컴플렉스 가득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왜 그랬을까? 살이 찌면 과연 왜 사람이 생각이 무너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제가. 그러니까 책을 썼겠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생각에 관련된 거를 잠깐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제가 왜 자존감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우리가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강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제목을 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이렇게 올려놨었어요. 그 책이 혹시 잘 모르실 텐데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아시는 우리 군인 아저씨 계신가요? 네. 슬램덩크 아시죠? 슬램덩크. 아까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지금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저도 그거 복사해서 보거든요. 슬램덩크 승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슬램덩크라는 일본 농구 만화를 가지고 삶의 비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성공할 수 있는 비밀, 행복의 비밀을 풀어 쓴 일본의 스포츠 심리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제 저도 많은 것들을 힌트 잡아서 배우곤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들어있는 얘기들을 제가 제 식으로 좀 응용을 한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떠올려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학생은 학업을 떠올리셔도 되고요. 군인들은 뭘 떠올릴까요? 작업을 떠올리셔도 되고요. 운동에 관련된 거는 운동을 떠올리셔도 되고요. 모든 거에 뭐가 있냐면요. 모든 분야에는 초보가 있죠. 초보자, 시작하는 게 있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좀 나아지면은 뭐가 되냐면 실력자가 되죠. 그렇죠? 운동선수도 초보에서 실력자가 되고 공부도 맨 처음에는 더하기 빼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미분적분도 하게 되고 이렇게 실력이 늘어나죠. 그러면은 실력자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최고가 되죠. 저의 기준에서는 이 세상 모든 분야가 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초보자, 실력자, 최고. 아까 그 슬램덩크는 농구만 한데요. 농구를 예를 들면 아시는 분 그 강백호라는 주인공을 예를 들면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초보자를 떠올리시면 돼요. 농구를 예를 들면 처음에 초보자 시절에는 뭐든지 이제 시작을 하면 어설퍼요. 어설플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공을 튀기는 것도 그렇고 더하기 빼기도 그렇고 모든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을 튀겨야 되고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고 그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뭐가 생기냐면은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 애들 자전거 가르칠 때 보면은 지금은 여기 자전거 이제 다 타실 줄 알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자전거 하다 보면 그냥 올라타고 발을 하면 절로 가죠.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 자전거 배울 때 그렇게 안 되죠.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야 되죠. 생각을 하게 되면 넘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의식을 하게 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노력을 하고 나아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실력자들은 심층 의식 속에 그 노력이 자리 잡게 되죠. 예를 들면 드리블을 하게 되면 나중에 드리블만 한 6개월, 1년 동안 하게 되면은 생각하지 않아도 드리블을 하잖아요. 자전거를 처음에 넘어지고 할 때는 야 자전거 배울 때 생각해보면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넘어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 이러고 많이 가르쳐주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하게 되잖아요. 그죠? 뭐든지. 즉 의식 단계에서 심층 의식 단계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은 의식 단계에서 심층 의식 단계로 바뀌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뭐든지 뭐가 필요하냐면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의식적인 노력으로 실력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노력을 해도 안 되냐? 노력을 해도 안 되냐? 참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자전거를 못 타요. 자전거를 어릴 적에 배웠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자전거 연습하는 과정에서 트럭에 이렇게 치일 뻔한 그 사고가 한 번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 올라타면은 트럭이 옆에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 겁이 나가지고 핸들이 안 움직여져요. 저는 지금도 자전거를 못 타거든요.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 또 하나의 연습을 제가 그 다음에 겁이 나서 못 한 거예요. 연습을 못 하니까 실력이 안 생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심층의식 속에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습에 양과 질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도 처음에는 덧셈 뺄셈 하다가 그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고 많이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을 떠올리게 되고 해야 성적이 높아지죠. 근데 그 단계를 거치지 못하면 실력자가 될 수 있는 심층 의식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심층 의식 단계에서 최고 그러면은 농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를 예를 들면 되게 쉽겠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 드리블을 의식적으로 하게 되다가 1년 계속 드리블을 반복하고 패스를 반복하니까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심층의식 단계 실력자가 됐어요. 그럼 실력자가 되면 시합에 출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만한 사람들이 시작을 했다가 실력자가 되는 사람은 이만큼 줄어들 텐데 왜냐하면 이만한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연습을 게을리하거나 좋은 방법을 택하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겠죠. 저처럼. 그럼 요만큼 줄어들 텐데 요만큼 실력자들은 되게 많은데 왜
농구나 스포츠나 공부나 사업이나 모든 분야에는 실력자들끼리 경쟁해서 최고가 되는 사람이 나올까?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왜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은 100명, 맨 처음 1학년에 입학하는데 어떤 놈은 시간이 지나가면 성적이 좋아지고 운동부에 반을 연습을 시작하는데 어떤 놈은 주전이 되고 어떤 놈은 후보가 되고 그 차이는 과연 뭘까? 그죠? 근데 실력자들끼리 또 결혼했는데 농구에서는 예를 들면 허재나 축구에서는 예를 들면 누가 있죠? 차범근이나 이런 사람이 나오는 비결은 뭘까? 공부도 따지면은 반에서 정규에 입학한 애들은 이만큼인데 실력이 좋은 애들은 또 가려지고 그 실력자들 중에서 전교 1등이 나오고 군 1등이 나오고 전교 1등이 나오고 이 차이는 과연 뭘까? 신증의식을 거쳐서 뭐가 있냐면 바로 자존감이 나오는 겁니다. 자존감은 다른 말로 따지면 셀프 이미지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실력자들 중에서 최고가 되는 비결은 자존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존감은 어떤 뜻이냐면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아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감 아니냐? 자신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감이라는 말이 있고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신감은 뭐죠? 자신감이 뭘까요? 자신감이 뭘까요? 그렇죠. 한자로 그대로 따지면 자신감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에요. 자존감은 뭘까? 자기를 높이는 마음,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차이가 뭘까? 자신감은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 자신감은 쟤에 비해서 내가 나. 자존감은 상대가 없어도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이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자존감이 훨씬 중요하죠. 자신감이 잘못되면은요, 되게 안 좋은 결과가 생겨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해외에서도 되게 많은 실험을 했던 얘기인데, 월급을 100만 원을 줄 건데, 다른 사람들은 80만 원만 받을 거야. 이쪽에 와서는 너 월급을 120만 원을 줄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월급을 150만 원 받을 거야. 라는 실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택하냐면요. 120만 원보다 낮은데 100만 원을 택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많이 받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기가 많이 받는 걸 원한답니다. 자신감은 뭐냐면 상대적인 개념에 비추어서 내가 낫다라는 걸 택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절대적으로 자기를 높이면 자존감이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존감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쌓은 실력이 달라지기도 하고 발휘할 수도 있고 못 발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나 농구를 아까 예를 든 거를 따지면 실력은 어느 정도 나아졌어요. 근데 시합에 출전하면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는 애들이 나오죠. 그죠? 그게 왜 그러느냐?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셀프 이미지가 되게 약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의식이 심층의식으로 발달하는 데 있어서는 연습의 양과 질이 중요한데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자존감을 높이려면 과연 뭐가 중요할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습관. 의식 단계에서 심층의식 단계로 넘어갈 때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아져요. 예를 들면은 아까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연습을 반복하고 많이 하면 어느 정도 실력까지는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력을 넘어서서 최고가 되려고 그러면은 연습의 양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좋은 습관으로 길러진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에는 양과 질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습관에서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어떤 습관이 중요하냐? 사고, 생각하는 습관이랑 언어, 말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고방식과 말하는 습관이 갖춰주지 않으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최고가 되기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을 종합해 보면은 왜 건강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나와요. 왜 그러냐? 살이 쪄서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스스로 좀 덥죠. 제가 상의를 조금 벗고 네, 문을 조금 열어주실래요? 지금 이렇게도 조금씩만 열게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강이 왜 자존감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냐라고 하면 건강이 안 좋아지면 물론 제가 이제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살이 찐다라는 것과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거는 직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경험에 비춰봐서는 저는 살이 쪘을 때 건강이 안 좋아졌고 되게 컴플렉스가 많았으니까 저는 제 경험에 비추었을 때 살이 찐 게 곧 저는 건강에 되게 안 좋은 거였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살이 지나치게 안 찌고 마른 게 건강에 안 좋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살이 찌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남보다 못하다 라고 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되게 낮추어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비교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말하는 습관이 뭐가 되냐면 습관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입에 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뭐든지 맨 처음에 낯선 게 딱 만났을 때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교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지고 몸이 이렇게 되게 날씬해지고 멋진 모양을 갖게 되면 왜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올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비췄을 때 사고방식이랑 언어 습관이 바뀌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감도 넘치고 자존감도 높아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되게 아픈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어릴 적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엄마랑 옷을 사러 가면 엄마는 예쁜 옷을 골라주고 싶잖아요. 근데 예쁜 옷을 갖고 오면 제 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처음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 그때 처음으로 제 어린 마음에 지금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엄마가 예쁜 옷을 골랐는데 제가 입어봤더니 작아. 그럼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부끄럽다. 그러니까 쇼핑하러 가기가 싫은 거죠. 뭘 사러 간다? 그럼 그 기회를 제가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는 옷 사는 걸 싫어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고 멋진 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옷을 사러 갔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옷을 줄여입지 않고 산 옷을 그대로 딱 맞게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거짓말처럼 그 다음에는 자꾸 옷을 사러 가고 싶어요. 새 옷이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굉장히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자꾸 입게 돼요. 펑퍼짐하고. 근데 몸이 좋아지니까 좀 화려하고 남들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걸로.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따지면 별로 중요한 그런 경험은 아닐지 몰라도 어릴 적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험이 오래 반복이 되면은 그게 굉장히 심한 컴플렉스로 자리 잡게 돼요. 그런 아이들이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자꾸 뭐가 되냐면은 사고방식과 언어 습관이 안 좋다 보니까 화를 내게 됩니다. 화를 자꾸 내게 돼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되면은 되게 안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예, 어른이 돼서도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게 되죠.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운동을 통해서 많이 극복하게 됐던 게 거꾸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 푸시업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팔굽혀펴기. 근데 지금은 팔굽혀펴기를 여러 가지 동작으로도 반복을 하고 되게 어려운 동작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팔굽혀펴기를 통해서 나는 내 몸을 자신 있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운동에 대한 생각인데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자신감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평상시에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뭐든지 못하는 초보자 단계에서 실력자 단계로 바뀌고 최고 단계로 바뀔 때 이 의식과 심층 의식과 자존감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냐면 여기 이제 지금 자녀분들이 학교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학교? 학교 다니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기초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든지 시작을 할 때 잘 모르게 되니까 처음에는 초보자 단계에서 아무것도 모르게 되니까 이제 의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연습을. 죄송한데 잠깐 한 5분만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네. 잠깐만요. 네. 그거 가지고 제가 보통 처음에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이제 살이 쪘을 때 이제 되게 트라우마가 되게 많이 생겼었죠. 그래서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어려웠는데 한 5분 쉬었다가 네네. 5분 쉬었다가 해도 괜찮습니다. 네네. 생각 나시면 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아까 때 조금 너무 더우셨어. 아니 제가 이제 그 다이어트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비결이 뭐냐 그랬을 때 그 셀프 이미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자존감이라는 거랑 셀프 이미지라는 거랑 이게 비슷한 하지만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거는 이제 되게 심리학에 관계된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한 용어고요. 그다음에 셀프 이미지라는 거는 성과 측면에 되게 강한 용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질적인 결과가 반복이 받침이 돼가지고 나오지 않으면은 쉽게 생각하기가 힘든 그런 용어인데 제가 그 다이어트를 성공해가지고 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셀프 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깨닫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이나 그 몸짱들 사진 붙여놓은 것도 셀프 이미지의 한 축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셀프 이미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자기의 이제 목표를 되게 확실하게 여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려고 했던 게 이제 그 학습과 회사, 사업에 대한 일과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해서 셀프 이미지를 강화시키려면은 뭐가 중요해야 되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사는 사람들이 왜 셀프 이미지와 자존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되느냐.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명확한 목표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존감은 나를 스스로 생각하는, 나를 스스로 높이는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은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 너 어디야? 야, 너네 집에 찾아가려는데 어떻게 가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처음에 물어보냐면 너 지금 어디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자존감을 생각하고 셀프 이미지를 생각할 때 있어서도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딸아이의 한마디가 저를 깨워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가장 하필이면은 불행하게 됐던 게 딸아이 친구 아버지들과 저를 비교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건강에 안 좋게 그냥 살아와도 자연스럽게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쪽에 나보다 근사한 이미지에 누군가 있게 되니까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스스로 낮았던 위치를 제가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럼 앞으로 훨씬 더 살아갈 날이 많은데, 아, 그럼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느냐. 아, 내가 건강이 안 좋지만 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위치에 서 있구나. 그러면 나 혼자 처녀총각으로 살아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딸아이, 아들아이가 생기니까 나를 계속 보잖아요. 아빠, 뱃살 좀 빼지? 그러면 내가 앞으로 평생 저 아이들과 살아가야 되는데 이 낮은 위치에서 내가 나를 확인하면서 계속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서 아, 정신을 번쩍 깬 거죠. 이거를 되게 잘 나타낸 드라마와 만화 속의 한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실 거예요.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 몸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려면 철봉에 매달려 보면 안다 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철봉을 매달아 놓고 거기에 하루에 한 번씩 매달려 보세요. 그럼 내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려면 사회에 나를 던져보면 안다라는 대사도 거기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얼마만큼 나를 높여야 되는가도 알 수가 없고 셀프 이미지에서 지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운이 좋게도 2년 전에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제가 집에 일하는 이모님이 계신데 얼마나 음식과 운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리겠어요. 그럼 이모님이 충격적인 반응을 한번 보이셨는데, 제가 그 다음에는 이모님한테 제안을 안 해요. 이모님이 이제 60 되셨는데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냐면, 이 나이에 새로운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려면 너무 힘들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나 스스로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면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그죠? 만약에 저처럼, 아,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다라는 걸 느끼면 노력하려고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안 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자면, 또 회사에서도 어떤 신입사원들이나 직원들은 그냥 뭐 땡땡이도 치고 그냥 되는 대로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떤 애들은 공부도 하고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운동부에 있는 애들도 매일 뛰는 것도 반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뛰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는 애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차이점이 과연 뭘까를 제가 유심히 본 거예요. 그랬더니 공통점이 뭐냐면, 롤모델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롤모델은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까지 갈 건가 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모델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의 속에서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피겨 선수 김연아라는 선수가 있어요. 김연아가 있고, 예를 들면 이상원이 있어요. 이상원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의 인생과 얘의 인생은 원래 달랐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김연아랑 지금의 이상원을 보면은 마치 이런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한 결과 어떤 걸 알아냈냐면, 수평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인생은 이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김연아한테도 무명이었던 5살 때 김연아가 있습니다. 이상원한테도 5살 유치원생 이상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살아오면서 이게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만을 보니까 김연아랑 이상원은 다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딘가에서 정확히 연령은 다르지만 만나는 지점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차이는 왜 벌어지느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롤모델, 꿈의 차이인 거예요. 롤모델 꿈의 차이는 뭐냐면, 현재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느냐를 알지 못하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딸아이의 한마디가 저를 깨운 것처럼 학교에 가든가 회사에서 일을 하든가 운동을 하든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처해 있고 나는 어디를 가고 싶은가를 정확하게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 선배님들이 아까도 쉬는 시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공교롭게도 아유 내 아들이 살이 많이 쪘어. 근데 얘가 살을 안 빼네. 살 빼라 해봤자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저처럼 살을 빼서 건강한 삶을 찾아서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주는 것.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자극을 받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현재의 나를 알고 미래의 나를 차이를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아유 살 좀 빼야 되겠는데 그럼 어떠한 방법도 생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해서 되게 반응이 좋았던 한마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 뒤에 배에 왕자 생기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 저녁 당장 라면 치킨은 참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왜 생길까요? 1년 뒤에 가려고 하는 목표 지점이 확실하면 오늘 저녁에 라면을 참을 이유가 생겨요. 근데 1년 후에 내가 가고 싶은 어떤 지점이 안 생기면 오늘 저녁에 라면이랑 치킨을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과연 무슨 얘기냐? 롤모델, 꿈, 목표의 차이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노력하고 노력하지 말아야 될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걸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과 움직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인문학은 생각하는,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차이인데 생각이 건강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초보자가 있고 실력자가 있고 최고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초보에서 실력자라고 하는 거는 연습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사람들이 보통 뭐냐면 연습은 많이들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점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특별한 성과를 내려면 연습의 양과 질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거기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말하는 습관. 즉 습관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과를 내고 못 내고 차이가 되게 크게 나는 거예요. 근데 습관을 달리할 수 있는,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적어드릴게요. 연습을 하고 습관을 달리할 수 있는, 말과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운동과 독서예요. 운동과 독서. 자, 운동의 연습의 양과 질에 따라서는 상상 이상의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예를 들면 여기 우리 혹시 지금 당장 턱걸이 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턱걸이. 나 턱걸이 할 수 있다. 우리 군인 아저씨들은 손들고. 군인 아저씨들은 턱걸이 못하는 문제죠, 그게. 근데 저는요, 강의할 때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턱걸이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서울에서 강의할 때 턱걸이 할 수 있는 사람 했을 때 회사에서는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충격적인 거는 요즘 고3 학생들 수업 시간에 고3 교실에 들어가서 턱걸이 할 수 있는 사람 했을 때 1명, 2명이 있을까 말까예요. 예전에 우리 때는 체력장으로 턱걸이 20개 해야지 점수 주고 했었거든요. 연습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운동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예잖아요. 그렇죠? 말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달리해 주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독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연습과 습관을 달리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문학의 대표적인 하나의 분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군인 아저씨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되게 반가웠어요.
왜 그러냐? 저는 뭐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나라에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각종 군대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듣기 때문에 군대 얘기라면요, 군대 면제받은 사람이 더 재미있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군인한 씨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웠던 게 뭐냐면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컴플렉스 가득한 뚱뚱보 아저씨에서 몸을 바꿔서 인생의 중요한 점을 깨닫고 책도 내고 강의도 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비결들을 되게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육사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었어요. 육군 사관학교.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시 태어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군대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왜 그러냐? 간단하게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회사도 가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운동도 가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두 번째 힘든 게 뭐냐면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좀 다이어트하는 기간 동안에는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 말고 있는 대로 다 먹는 게 아니라 뭐 닭가슴살도 먹어야 되고 샐러드도 먹어야 되고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몸에 좋은 음식을. 세 번째, 운동하는 시간 잡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회사 일도 바쁘고 가정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운동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뭐 등등등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육사 강의 준비하다가 정리하다 보니까 자, 우리 군인들의 삶을 물론 그 육사는 좀 학교고 또 장교고 하니까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군인 아저씨들 생각해 보면은 군대에 있는 2년 동안에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보면은 아침에 깨워주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운동시켜주죠. 그리고 운동 끝나면 밥 주죠. 근데 밥은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고민 안 하고 영양사 챙겨주잖아요. 그죠? 주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운동 끝나고 나서 물론 작업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일과 시간 끝나고 나면 자기 그 자유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시간 되면 챙겨주고 운동시켜주고 그 다음에 잘 때 정확하게 재워주고 자유시간 주고 그럼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2년 있는 시간 동안에 책도 읽을 수 있고 운동을 통해서 몸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군인은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거고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는 거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은 운동을 통해서 몸을 다스릴 수가 있고요. 독서를 통해서 습관을 다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군대에 있는 동안에 괜히 군대 와가지고 고생하고 그런다 라고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자존감만 떨어지고 셀프 이미지만 낮아질 뿐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운동과 독서를 통해서 연습하고 습관을 바로 잡으면은 셀프 이미지가 좋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군대 제대하고 나서 사회로 돌아가면 학교로 돌아갈 사람도 있고 회사로 돌아갈 사람도 있고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 돌아갈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셀프 이미지를 바꿈으로 인해서 초보자가 평범한 실력자가 되는 거는 쉬운데 실력자가 최고로 가는 그 길은 어려워요. 왜? 셀프 이미지가 있고 없고 차이가 나고 낮고 높고 차이가 나니까. 근데 우리 군인 아저씨들은 자기가 노력만 하면 셀프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월급도 주잖아요. 그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은 제가 당구 쳐가지고 이렇게 뭐 돈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제가 이제 당구 쳐가지고 돈을 따면은 애가 막 울상해요. 왜 그랬더니 2달치 월급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병장 월급 뭐 10,000원 얼마, 20,000원 얼마 막 이랬는데 요즘 월급이 얼마나 되죠? 한 30 되죠? 그러면 돈 쓰기 뭐가 있어요? 1년 동안에 운동하고 책 읽고 하면서 1년 모으면은 뭐 한 3,400 2년 모으면은 꽤 괜찮은 돈이 모이잖아요? 정말 다시 돌아가면은 저는 군대 면제인데 다시 돌아가면은 군대 그 기간이 셀프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제 명함 놔뒀는데 군인 아저씨들 저한테
메일 보내거나 연락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군대가 굉장히 뭔가를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수업에 군인학습이 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오늘 이 건강, 자존감 회복의 지름길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하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우리 저보다 연배 높으신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 나이에 있잖아요.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선배님이랑 눈이 마주치면 제가 아까 그 우통 먹고 찍은 사진이 자꾸 눈에 걸리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뭐 다이어트를 하셔라 마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책에 칼럼에다가도 제가 썼는데 우리 그 김영석 교수님 그 제가 소개한 칼럼에다가도 그렇게 썼거든요. 어느 분 글에서 읽으니까 영어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 나이에 뭐 그때가 아마 그분이 70세 정도 됐을 때 영어 공부가 너무 하고 싶다. 근데 이 나이에 에이 하지 말자. 근데 80이 됐대요.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근데 80세가 됐을 때 그 노인대학에서 뭐 되게 예쁜 분을 만나셨나 봐요. 그래서 춤을 배우고 싶다 저분이랑. 근데 이 나이에 그래가지고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90이 되셨다네요. 그래서 90대 또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뭐 그분이 쓰셨던 게 아마 김영숙 교수님이랑 연배가 비슷한 나이에 뭐라고 쓰셨냐면 더 늦기 전에 후회할까봐 영어 학원에 영어 공부하러 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 칼럼을 쓰신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우리 선배님들도 그렇고 우리 군인 아저씨들도 그렇고 건강과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잖아요. 좋은 강의도 들으면서 책도 읽으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연습에 중요한 의미도 깨닫게 되시고 습관에 중요한 의미도 깨닫게 되셔서 본인들이 셀프 이미지를 회복하고 그리고 보다 행복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바라면서 올해 강의 커리큘럼을 보니까 제가 뭐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라는 내용을 뺀 이유가 의사 선생님도 오시고 간호대학에서도 오시고 제가 아니더라도 뭐 치과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좋은 습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하는 커리큘럼을 쭉 봤어요. 1년 동안 그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시면서 현실적으로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아까 중간에 잠깐 이 정신이 다른 데 갔다 오느라고 맥을 놓쳤었는데 죄송하고요. 다른 기회에 또 제가 더 좋은 기회에 또 반갑게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래도 아쉬운데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뭐든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힘들고 해주시겠어요? 없어요? 네. 서울대 들어가셨잖아요. 혹시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어떤 비결이나 네. 습관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꼭 따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게 재수없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못했었어요. 마침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에 큰 사고를 쳤는데 우리 부모님이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저를 키우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적이 이렇게 쭉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서울대를 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그런 과거에서 제가 이렇게 건져 올렸던 교훈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공부로 부모님을 효도해야 되겠다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우리나라 최고가 뭐지 그랬을 때 서울대 법대잖아요. 그럼 제가 책상 앞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대 사진을 붙여놓고 여기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부족함을 이만큼 갭을 느끼니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비결이라면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롤모델.
목표,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해라. 그러면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를 알게 돼요. 그럼 노력을 할 만한 그 차이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게 공부뿐만 아니라 사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그렇게 이게 차이를 느끼시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반비록 컴퍼니라는 회사에서도 주 사업으로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만든 앱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바라는 것들,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되고 싶은 사람을 사진으로 넣어놓고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앱을 만드는 거를 회사의 하나의 사업으로 택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 이론들을 뽑아내게 됐던 계기도 뭐냐면 저희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졸업하시고 어머니는 국민학교 졸업하셔서 중요한 이론들도 잘 모르세요. 근데 저한테 어릴 적부터 말하는 습관과 생각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이런 걸 뭐 이론으로 아셨겠어요? 근데 제가 뭔가를 했을 때 난 못해 뭐 이러면은 왜 시작도 안 하고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생각을 그렇게 못하게 했고 그리고 네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건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 가지 기억 남는 게 대학 입시 볼 때 제가 너무나 어려운 수학 시험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수학 시험 때문에 대학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나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되게 그냥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시험을 되게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차이가 생겼던 게 뭐냐면 평소에 생각하는 습관과 말하는 습관을 다스려 놓지 않으면 위기 순간에 그걸 발휘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평상시에 전투훈련을 하고 하는 게 막 짜증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훈련하지 않았는데 내일 모레 전쟁이 나버렸어요. 그럼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요 그 위험한 순간에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떤 실력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의 양과 질이 중요하고 평소에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나 회사 일이나 사회 일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반비록 컴퍼니라는 뜻은 왜? 반비노는 이태리 말로 애송이라는 뜻이거든요. 아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험과 이런 생각을 통해서 애송이, 아기를 성장시켜서 어른으로 키워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회사 이름도 반비록 컴퍼니가 아니었는데 반비록 컴퍼니로 바꿔서 애송이를 어른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걸 아예 회사 이름으로 정한 겁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